아버님, 어머님, 지금 제 말 꼭 들으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분들, 이번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올해 하반기 조사가 예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장 잔액만 슬쩍 보고 넘어가던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번엔 카드 내역, 전기가스 요금, 보험, 차량까지 전부 다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 자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한 번 받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닙니다. 매년 2번씩 다시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요. 바로 탈락입니다. 바로 환수 들어갑니다. 한 푼도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수급자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조사에서 걸리지 않고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기초수급 신청할 때만 조사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수급이 결정된 뒤에도 매년 2번씩 다시 검증합니다. 상반기는 4월에서 6월,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1년에 2번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전국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까지 포함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구청, 141개 금융기관, 20개 공공기관에서 들어온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큰 컴퓨터가 싹 다 긁어 모읍니다. 단 한 푼이라도 수입이 늘었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통장에 돈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면요. 바로 표시가 납니다. 빨간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이신 분인데 기초수급을 5년째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딸이 명절 용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드렸어요. 효심이 지극한 딸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 돈을 바로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셨어요. 나중에 아플 때 쓰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3개월 뒤 하반기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시스템이 바로 잡아냈어요. 왜 갑자기 200만 원이 들어왔나요? 이 돈은 어디서 온 건가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당황하셨어요. 딸한테 받은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증빙 자료가 없었어요. 딸이 그냥 송금만 해준 거지 증여계약서도 없고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증가로 분류됐고 김 할머니는 수급비가 3개월간 정지됐습니다. 딸이 뒤늦게 제가 드린 거예요 하고 증명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조사는 끝난 상태였고 규정상 사후 설명은 인정이 안 됐던 거죠. 김 할머니는 3개월 동안 수급비를 못 받으셨고 그 기간 동안 정말 힘들게 지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통장 잔액만 본다는 식으로 안 넘어갑니다. 작년보다 돈이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그 출처가 뭔지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부모님한테 받았다고요? 증여로 잡힙니다. 잠깐 빌렸다고요? 차용증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 안 됩니다. 보험 해약금 받으셨나요? 그 해약 환급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증권 자산도 조사 시점에 시세로 계산됩니다. 하루만 올라도 그날 조사에 걸리면 기준 초과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통장 하나만 보고 끝나는 시대는 정말 끝났어요. 카드 사용 내역, 전기 사용량, 이런 걸 직접 끌어오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요. 대신 소득 패턴 분석이 도입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소득이 없는 분이 갑자기 소비가 늘면 의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크게 변동하거나 월세 계좌로 입금이 잡히면 현장 조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다르다는 게 확인되면요. 허위 주소지로 바로 탈락입니다. 이번에는 전산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분석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가스 고지서도 신경 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생각보다 조사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증권, 채권, 예수금, 연금까지 전부 다 잡힙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 소득 신고, 폐업 여부를 보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는 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한 명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부양 의무자까지 묶어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 한 명의 월급이 올라도 며느리 한 명이 직장을 옮겨도 수급자 본인이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소득이 늘어도 여러분 수급이 탈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68세이신데요. 혼자 사시면서 기초수급을 받고 계셨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작년에 승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조사가 들어왔어요. 시스템이 바로 잡아냈습니다. 부양 의무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청천벽력이었죠. 아들이 뭘 잘못했나 싶으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 아들의 월급이 올라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아들의 승진 때문에 수급이 탈락됐어요.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 제가 실제로는 집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해서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소명하려 했지만요. 이미 시스템상으로는 부양 가능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수급에서 탈락하셨고 다시 신청하려면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미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주민센터의 상황을 설명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시스템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 번 받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받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확인 조사는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숫자 하나라도 초과하면 시스템이 바로 감액 혹은 탈락으로 분류합니다. 통장에 돈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도 사유를 설명 못하면 그대로 부정수급으로 찍힙니다. 최근에는 현금 입출금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왔다면 바로 소명 요구가 날아옵니다. 대답 안 하면 급여 정지예요. 특히 보험과 차량, 이 두 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커서 재산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부으신 보험을 해약했는데 환급금이 500만 원 나왔다고 해봐요. 그 돈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나는 그냥 내가 낸 돈 돌려받은 건데 하셔도 소용없어요. 시스템은 재산이 500만 원 늘었네요. 이렇게만 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가격, 배기량, 연식으로 계산돼요. 자녀 명의로 돌려놔도 실제 사용자가 본인이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내 차 아니에요, 아들 차예요 하셔도 보험료를 본인이 내거나 주유 기록이 본인 카드로 나오면 실사용자로 판단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명의만 바꿔도 전산에 기록이 남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대처 방안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째,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재산이나 소득,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가셔야 합니다. 늦으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둘째, 통장 증빙을 꼭 정리해 두세요. 돈이 들어오면 어디서 온 돈인지 증빙을 미리 챙겨 두셔야 해요. 증여면 증여계약서, 빌린 돈이면 차용증과 이자 입금 내역, 보험금이면 해약 사유와 금액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용돈을 보내준다면 카카오톡으로라도 엄마 생활비 보내드려요. 이런 메시지를 남겨두시고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됩니다. 셋째, 보험이나 증권은 미리 점검하세요. 해약할 때 받는 돈이 혹시 기준을 넘는지 계산해보고 해약하세요. 모르시겠으면 주민센터나 보험사에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가족과 꼭 상황을 공유하세요.
자녀가 승진하거나 결혼으로 배우자 소득이 생기면 본인 수급이 흔들립니다. 가족들에게 나 기초수급 받고 있으니까 너희 직장 옮기거나 월급 오르면 꼭 나한테 먼저 말해줘 이렇게 당부하세요. 다섯째, 조사 통보가 오면 무조건 응답하세요.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급여 정지 사유입니다. 귀찮아서 바빠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가서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하셔야 해요. 이번 조사는 예전처럼 느슨하지 않습니다. 부양 의무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부 통합 조사입니다. 숫자 하나로 탈락할 수 있고 한 번 빠지면 다시 복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전산 시스템은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한 번 걸리면 환수와 정지, 그리고 부정 수급자 명단까지 남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숨기려 하지 마세요. 시스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압니다. 은행, 보험사, 국세청, 고용보험, 자동차 등록소,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정도는 모르겠지 하고 숨기려다가 걸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시고 모르는 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혹시나 내가 놓친 건 없는지 2번, 3번씩 점검하세요. 올해 하반기 이번 조사에서 걸리면 내년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번 전수조사 무사히 치르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수급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계시다가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